네, 김건희 특검과 해병 특검이 오늘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3대 특검이 모두 본격 가동에 들어갔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한 내란 특검이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에 소환했습니다. 네. 특검 수사 상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전에 김건희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이 각각 광화문과 서초구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었는데 두 특별검사는 현판식과 함께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먼저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과 해병 특검이 각각 현판식을 열고 각오를 다지는 모습 보셨는데요. 자, 20일간 준비 기간을 거친 두 특검팀 오늘 정식 수사에 드디어 돌입을 했습니다. 사건 기록 검토 같은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좀 봐야 될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비 기간 중에도 뭐 윤 전 대통령의 소환 등을 시도하는 등 상당히 빠르게 이 특검이 시작이 됐었는데 이와 비교했을 때 이 나머지 두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 준비 기간 20일을 뭐 거의 준비하는데 정말 다 소비를 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 차이는 일단은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관계자들 같은 경우 현재 이제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된 관계자들 조사를 하면서 추가적인 별건 기소를 통해서 신병을 계속해서 확보하기 위한 그런 신속한 진행들이 있지 않았나, 이 점도 조금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오늘 시작을 하게 된 이 두 특검 모두 준비 기간 20일 동안 당연히 사무실 준비라든가 혹은 인력들의 구성과 같은 그런 준비도 했겠지만 그 중간중간 사건 기록 검토 등도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특검법 상으로도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 동안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만큼 아마 이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첩받은 그 증거 기록들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출발을 조금 준비하지 않았을까. 물론 전부 다 이제 시작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자료들을 검토했다라고 보기에는 워낙 이제 사건들이 많아서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조만간 그래도 이제 참고인 조사 등과 같은 그런 실질적인 수사 활동이 이제 개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혹점들이 많기 때문에 결코 시간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일 준비 기간 빼면 얼마큼 최장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두 가지 특검법이 조금 기간이 다릅니다. 우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9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이제 최대 30일씩 2번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총 이제 150일 정도가 남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60일 내에 수사를 마쳐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30일씩 2번 연장을 할 수가 있어서 총 120일 동안 이 수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김 여사를 언제 소환할지에 보도 관심인데 김 여사를 가장 먼저 부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과연 이제 얼마나 신속하게 부를지 혹은 사실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특검이 시작이 되고 지난주까지 이제 김건희 여사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주말에 퇴원을 하면서 과연 특검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언제 소환을 할까 상당히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쟁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르면은 이번 주 초에도 소환을 시도할 수가 있다. 이번 주 안에는 소환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아직도 빠른 시일 내에 김 여사가 소환될 수 있다라고 관측을 하고 있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다른 특검들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이제 주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빠르게 신병 확보를 진행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이제 보고 있는 그런 관점 중에 하나가 그런 쟁점 중에 하나가 이 피해자를 얼마나 신속하게 소환을 해서
빠르게 속도 있는 그런 조사를 진행하느냐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견대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신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예측을 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뭐 16개에 해당하는 무척이나 많은 대상을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의혹들, 그러니까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라든가 혹은 명태균과 관련된 그런 공천 개입 의혹과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 부분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것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미 뭐 검찰에서 소환을 요구했을 만큼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됐던 상황에서 이첩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을 시작을 하고 또 피의자 조사를 실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본질적으로 필요한 조사들이 모두 진행되었다, 상당히 이제 숙성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시점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의 조사도 상당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별도로 각 사안별로 김건희 여사를 불렀다가 이후에 다른 사건에 대해서 또 소환을 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고 뭐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니긴 한데 사실 뭐 소환 절차가 그렇게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는 힘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 와서 각 쟁점들, 각 사안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숙성이 되었다, 조사가 진행이 됐다라는 시점에 그때부터 조금 집중적으로 소환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소환하는 방식은 결국에는 특검에 달려 있는 것이고 또 쟁점별로 뭐 신속성을 달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결국 지켜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의혹점이 워낙 많습니다. 16가지 의혹이기 때문에 4명의 특검보가 2개에서 3개 팀으로 나눠서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뭐 이런 팀 운영 방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워낙 의혹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근데 저도 사실 이 내용을 봤을 때 결국에는 효율성을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모든 인력이 한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집중적인 수사를 하고 그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는 방식도 뭐 채택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중도도 달라지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의혹들 모두가 어느 정도 수사가 됐는지 그 진행 정도가 상당히 다른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일단 대부분은 그래도 본격적인 수사가 앞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 아닌가, 그리고 난이도도 상당히 높은 사건들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특히 이제 이 사건 내용들을 봤을 때 뭐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그런 의혹들 중에 상당 부분이 예를 들어 뭐 정책에 부당하게 개입을 했다, 혹은 인사나 국정에 부당한 개입을 했다, 뭐 그밖에 금품을 받고 또 청탁을 받아 수행을 했다, 이런 상당히 이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격의 의혹들이 대다수이긴 합니다.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참고인 조사라든가 기타 정황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좀 진행이 된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소환되고 조사가 돼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뭐 난이도들 혹은 사건의 진행 정도를 고려해서 배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골고루 사건을 배분을 해서 결과적으로 그 끝나는 시점이 상당히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효율적인 그런 사건 배당을 하지 않았을까, 이 점을 상당히 이제 좀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한 수사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 의혹이 16가지에 달하는데 김건희 특검이 어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은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여기서 말한 이 허위 경력 의혹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은 2001년부터 해서 2014년까지 뭐 국민대 등에서 시간 강사나 겸임 교수로 지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허위의 경력을 기재해서 제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21년에 이제 시민단체가 뭐 상습 사기다 또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라고 고발을 했던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래 처음 경찰에서는 혐의가 없다라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예. 하지만 여기에 이제 고발을 했던 단체가 이의 신청을 했고 결국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최근에 이제 특검이 이 기록들을 넘겨받아서 마찬가지로 또 수사에 착수를 한 사항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통일교 관련돼서는 금품 수수 의혹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남부지검으로부터 통일교 간부들의 원정 도박 의혹 사건도 넘겨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이 이 통일교 간부들 원정 도박 의혹까지 함께 들여다보게 된 건 어떤 점이라고 해야 될 겁니까? 지금 이제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이제 원래 이제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었던 특검의 이제 수사 대상 중에 하나가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검 이전에 검찰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통일교 측의 그런 자금 흐름을 추적을 하다가 이제 과거 2008년부터 이 통일교의 총재 등 고위 간부들이 이제 카지노 원정 도박을 했던 그런 정황들을 포착을 해서 수사가 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금 흐름 중에 그걸 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당시에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이미 수사기관 경찰에서 이 원정 도박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통일교 관계자가 윤 전 대통령 측 그 핵심 측근의 도움을 받고 이런 조사를 무마시켰다라는 또 의혹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의혹들을 종합을 해 보자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결국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서 당시에 진행 중이던 이런 원정 도박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무마시키는 그런 개입을 하지 않았나,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가 이 특검이 시작을 하니 관련해서 이 내용들을 모두 이첩을 했고 특검에서도 이 점을 이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수사가 개시되는 그런 사항에 해당합니다. 예, 그리고 오전에 현판식을 연 해병특검이 조금 전이죠. 오후 2시에 곧바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자, 임 전 사단장을 제일 먼저 부른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이 사건에 있어서 임 전 사단장이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핵심적인 주요 인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최상병 특검법에서 큰 두 가지 수사 대상 축은 하나는 이제 최상병의 사망과 관련해서 군에서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제 확인하는 수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제 과연 임성근 전 사단장 등 군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서 실제로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개입을 해서 결국에는 이것을 무마시킨 그 배우가 누구인지 이걸 찾는 것이 이 특검에서의 가장 큰 두 개의 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축 모두 이제 임성근 사단장이 주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일단 특검에서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 소환을 먼저 실시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뭐 수사기관에서 가장 이제 주요한 그런 피의자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엮여 있는 사건에서 가장 주요한 그런 피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는 보통은 이제 조금 순서를 늦춰서 마지막 즈음에 소환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그런 범죄 혐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말단에서부터 이제 뭐 중간자 혹은 최후의 배우를 찾기 위한 순서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임 전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도 해서 조금 시점을 늦추는 것도 가능은 했지만 특검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수사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진행한 바가 있고, 뭐 내용 자체가 물론 뭐 이거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이 조사 범위가 무척이나 방대하다고 보기에는 또 그렇지는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뭐 조금 순서를 고민했을 수는 있긴 하지만 이 주요 인물이고 또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보는 만큼 이런 핵심적인 인물인 임 전 사단장을 먼저 소환을 해서 조사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 들어보면 이 탑다운을 할 것인지 바텀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어떤 조사의 결과적으로 숙성도가 진행 얼마큼 됐느냐가 중요한 부분 같네요.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뭔가 밑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단서들을 찾을 수가 있고, 이걸 조합해서 보다 이제 소수의 그런 윗선을 찾아 나가는 방식의 수사를 채택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는 그 순서가 달라질 수가 있고, 사실 또 한편으로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많은 뭐 상당한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중요 인물에 해당할 경우에
사실 또 예상할 수 있는 답변이 무엇인가도 좀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차피 예상할 수 있는 답변은 한계가 있다, 뭐 부인을 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뭐 초기에 소환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일단 확보해서 피의자 신문 과정을 거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인 그런 증거라든가 관련자들의 조사를 진행을 해서 조합을 했을 때 어쨌든 혐의를 입증하는 그런 방식을 간혹 채택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도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김 여사가 연루된 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같은 경우도 해병 특검이 먼저 수사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해병 특검 입장에서는 더 주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먼저 맡기로 하게 된 건가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은 두 가지 특검에서 모두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수사 대상 내용을 보자면은 이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한 그래서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양 특검 모두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긴 한데 네. 아무래도 이제 내용 면에서는 결국 최상병 사건과 직접적으로 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더 가깝기 또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뭐 공수처에서도 상당 부분 수사를 해 나왔을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는 지금 최상병 특검법에서 먼저 이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소환을 한번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내란 특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7월 5일 토요일에 윤 전 대통령이 2차 출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날짜 갖고도 좀 얘기가 있었지만 출석 시간을 두고도 또 신경전을 벌였거든요. 이렇게 피의자가 출석 시간을 좀 계속 문제 삼는 게 통상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나요? 조율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같은 날 출석을 하기로 해도 일정상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곤란해서 시간을 조율하는 경우는 꽤나 많습니다. 또 피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이제 함께 출석을 하기로 했는데 변호인의 일정이 뭔가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간을 조금 조율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1시간이라도 혹은 2시간, 3시간이라도 이렇게 조율을 해서 출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이 윤 전 대통령 측과 그리고 특검 측의 이런 시간 조율 문제를 보면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실제로 필요에 의해서 이런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매번 출석 과정에서 출석 일정을 또 조율하려고 네. 하고 또 출석 시간도 뭔가 변경을 하려고 하는 그런 힘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출석 일자나 시간 같은 게 결국에는 다른 재판이 겹쳐 있다면 모를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상황에서도 계속 시간 문제 제기하고 있다라는 점은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단 해석이 됩니다. 결국 그 의도를 보자면 짧게 보자면 이 특검과의 그런 힘 겨루기, 기선제압이다, 기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되는 조사가 예상되는 만큼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이 수사 주도권에 대해서 모두 인정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이런 기싸움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또 멀리 보자면 결국에는 기소가 될 것을 전제하고 이후에 재판으로 갔을 때 이제 방어 논리 중에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수사 일정, 시간, 수사 그리고 소환의 방식 혹은 수사의 주체 이런 수사와 관련된 모든 쟁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방어권 상황입니다. 보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 임의 수사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근거를 들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결국 재판에 넘어갔을 때 이 당시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 피의자의 그런 방어권을 침해하는 수사였다. 따라서 이 수사는 부적법했다 혹은 부당했다라는 주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협의를 했을 때 소득이 없을 수도 있는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결국 멀리 보면 재판에서 이 변론을 위한 준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의 조사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 이런 세부적인 문제들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최대한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법률 전문가 사이에서의 어떤 공수에서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떤 필연적인 법리 공방? 사실 근데 시청자들이 볼 때는 저게 중요한 건가? 이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특검 측에다가 출석 요구서를 서면 형태로 빨리 보내달라. 이거는 어떤 의미인 거예요? 이 부분 역시도 사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그런 재판 과정에서 주장할 내용들을 뭔가 준비하기 위한 수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일단 뭐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검찰 사건 사무 규칙과 같은 규정을 보면 일단 이런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피의자를 소환을 할 때 원칙적으로는 뭐 서면을 통해서 그 혐의 사실에 대해서 적시를 하고 소환을 요구하는 서면을 통해서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또 예외적으로는 뭐 신속한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라든가 기타 방법을 통해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사실 이제 검찰이나 혹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소환할 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언제 출석을 할 수 있는지 날짜를 전화를 통해서 조율을 하고 뭐 인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규정도 뭐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있거나 구속력이 있는 그런 규정이 아니라 내부적인 그런 규칙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은 뭐 권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규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무적으로도 사실은 뭐 전화 통화를 통해서 소환을 하는 절차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면으로 변경 기일에 대해서 뭐 통지를 서면으로 해달라, 그리고 그 혐의 사실에 대해서 적시를 한 그런 서면을 보내라, 이런 것은 앞으로도 이제 이런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뭐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적법한 절차가 어긋났다라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라는 점을 미리 좀 깔아놓은 그런 요구다, 이렇게 일단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가 보기에도 사실 통상적인 그런 실무 과정과는 조금 다른 문제 제기긴 해서 소모적 논쟁 같은 네, 느낌이어서. 그런 느낌을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이유에는 이런 배경이 조금 있지 않나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자,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전이죠. 오늘 오전 10시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를 상대로는 좀 어떤 조사가 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일단 결국에는 그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과연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있어서 미리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혹은 일종의 회의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를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조사가 되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국무위원들의 그런 행적들은 어떠했는지, 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뭐 얼마 전에 이제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이제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 계엄 당시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후에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이 마지막 그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을 하면서 절차적인 그런 문제점을 좀 해소하고 덮기 위해서 그때 가서야 뭐 한덕수 전 총리 등의 서명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받고 있는 사람이고, 여기에 대해서 특검에서 조사를 했을 거다, 이렇게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이후에 이런 선포문에 대한 작성에 관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역시도 이번 조사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질 쟁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그 전까지는 알지 못했고, 또 국무회의와 같은 경우에도 반대를 해왔다라는 입장을 일관해왔던 그런 입장인데, 만약에 이제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 작성하는 데 관여를 했다라고 하면 과연 그동안 주장을 했던 것처럼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한 게 없고 몰랐다라고 한다면 왜 사후에 이런 적법적인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덮기 위해서 이런 서명을 하고 작성을 하도록 도와줬느냐,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있을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조사 내용이 많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오가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계엄 선포 당일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안덕근 장관도 이제 소환을 특검이 했잖아요.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혐의 따지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한 건가요? 근데 사실 안덕근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조금 거리감이 있던 그랬었잖아요. 인물론에 저는 그렇게 네네. 알고 있었고, 왜냐하면 국무회의 자체에는 또 참석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확인을 해보면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 명단을 작성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다.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후에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그 회의에는 또 참석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특검에서는 당시에 이제 일단 명단에는 있었지만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위, 그리고 이후에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된 그런 회의에 참석하게 됐을 때 뭐 그때 있었던 회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혹시라도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나아가서는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당시에 국무위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개별적으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윤 전 대통령의 그런 혐의점과 관련해서는 이미 재판 진행 중인 그런 내란 혐의는 당연히 뭐 목표점은 아니겠지만,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어떠한 직권 남용 행위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이제 착수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계엄과 관련된 다른 국무위원들의 책임은 없는지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한 조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객관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다. 네, 그런 이해는 것도 될까요? 포함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뿐만 아니라 외환 유치 혐의 등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뭐 무인기를 이제 군에 도입을 할 때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외환과 관련해서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은 결국에는 2024년 작년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 비상계엄 사유를 마련하기 위해서 북과의 그런 뭐 무력 분쟁, 전쟁을 좀 유발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예. 그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전단지를 살포했다라는 그런 의혹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당시에 공개를 했던 사진을 봤을 때 결국 당시 군 드론 작전 사령부에 납품이 됐던 그 무인기와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라는 점이 이제 또 알려지면서, 그렇다면 결국에는 당시에 무인기를 우리 군에서 투입을 하고 또 전단지를 살포해서 또 이것을 빌미로 전쟁을 유치하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혐의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그 연구원이 이 군 납품에서 이제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무인기의 납품 과정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시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향후에 이제 무인기의 납품 과정뿐만 아니라 뭐 실제로 북한에 투입된 그 유인기와 동일한지, 네. 그 밖에 침투 경위는 어떤지, 또 군 수뇌부가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이런 지시들이 이루어졌는지를 또 차근차근 조사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경찰이 그리고 세계 특검팀하고 한라인 구축해서 특검 사무실 인근 순찰을 강화하는 모습인데 어쨌든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검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면서 관계자들이 또 소환 조사를 줄줄이 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윤 전 대통령이라든가 김건희 여사도 특검에 계속 출석을 하면서 이 부분 관련 이제 뭐 아직까지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또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나아가서는 그 또 폭력적인 행위가 또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일단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특검팀의 안전이라든가 또 수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이 최대한 또 인력을 동원해서 네. 이 점을 이제 예방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특검 관련 내용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